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의 큰 실수. 2. 한국 진짜 초대박 났다. 3. 인도네시아에 대한 불쾌한 최후 통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트랜지스터 제조업체 TSMC는 최근 경쟁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삼성은 반도체 시장을 점차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 경쟁 업체들을 앞선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TSMC의 경쟁력 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제조 기술과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혁신과 효율성은 삼성이 경쟁 업체들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삼성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4나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 4분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에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 3분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4나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를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들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2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가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2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에서 47조 원에서 36에서 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에서 30%에 달하는 10조에서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독립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분 칩을 4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나노미터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에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방에 잠재워버릴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1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장수, 강소, 저장, 절강, 푸젠, 복건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도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자를 낸 규모 7.8의 탕산 당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도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의 위협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태난 전만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안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 양자 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짓밟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CATL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응급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층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하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군은 8몰에 최초의 한국산 장거리 발사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측리.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무기가 폴란드 트럭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파원 데미안 스타니슬라프스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info 최근 폴란드 군대의 확장과 현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폴란드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측과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장관과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방문은 그 덕분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비 생산의 일부가 폴란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오늘 이번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K2 탱크, FA-50, K9 곡사포에 이어 올해 8월에 우리 폴란드군 로켓 포병을 위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의 외에도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전투기의 특별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미न्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주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전투기 12대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총 48대의 전투기가 소련의 미그 29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폴란드 군대가 장착할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K2 탱크 또는 K9 곡사포는 이미 한국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신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함공무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에서 강구명 사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가해 FA-55GF 1호기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총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계약 이후 한국항공우주 산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북이 역대 최단기간 출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 F-16V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개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록 2분화 유사하나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로 납품받을 FA-50PL에 들어가는 공중급유 장치나 A-4A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금이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이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곰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묘 등 현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 보람에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섬 한 개로 교환원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내지 많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7H 이상의 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섭을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제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기 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 뒤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폴란드 부하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아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집권 보순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 라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고뿐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의 권리를 탄압하는 등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1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협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에마어 머라이어스 블레잭 미스터 마리무시 부하슈차크.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